저는 박순희입니다. 72살입니다. 37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오늘은 제 은퇴 파티입니다.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최유진이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질투하는 늙은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 많으니까 시기하는 거죠. 이제 쓸모도 없으면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제가 누군지 보여주기로. 유진아, 내 부모님이 저한테 빌린 20억 원 이야기 한번 해볼까?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며느리는 저렇게 놀랐을까요? 20억 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까지 봐야만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삽니다. 작은 아파트지만 제 집입니다. 37년간 회계법인에서 일했습니다. 오늘은 제 은퇴 파티입니다. 파티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회사에서 준비해줬습니다. 흰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들, 예쁜 꽃꽂이, 제 이름이 새겨진 케이크까지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왔습니다. 이웃 할머니들도 왔습니다. 오랜 고객들도 몇 분 오셨습니다. 저는 작은 한복을 입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15만 원에 산 것입니다. 머리는 동네 미용실에서 5천 원 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순희 씨,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행복해야 했습니다. 37년 근무의 마지막 날이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이 보였습니다. 아들 민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격표가 보이지 않아도 비싼 옷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도 반짝였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진은 제가 다가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제 아들 민준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파티 준비 잘 됐네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사 대표님이 축사를 했습니다. 박순희 회계사님은 37년간 우리 회사의 기둥이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도 들을 만했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옷 입고 다니시려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은 옆 사람에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패션 감각이 없으세요. 15만 원짜리 한복이래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겠어요. 옆 사람은 제 이웃 박영숙 할머니였습니다. 영숙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뜨거웠습니다.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순간 유진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 살았대요. 15년 된 모닝 타고 다니시고요. 진짜 인생 낭비하신 거죠. 이번엔 더 큰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은 의도적으로 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경기도 평택에서 자동차 정비소 하시는데 정말 잘 사세요. 저희는 강남에 아파트 있고요. 시어머니랑은 격이 다르죠. 저는 케이크 나이프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습니다. 돌아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연어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저는 한 입 먹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 바로 뒷자리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대요. 연금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줄 수는 있지만 자존심 상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요즘 노인 우울증이 문제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자꾸 우리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시고 전화도 매일 하시고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불쌍한 노인을 보는 눈빛. 그리고 유진의 마지막 한마디. 시어머니는 그냥 질투하는 늙은 여자예요. 우리 부모님이 돈 많으니까 질투하는 거죠.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이제 쓸모도 없으면서 우리 인생에 계속 끼어들려고 하세요.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우리 테이블을 봤습니다. 유진의 말이 너무 커서 다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민준을 봤습니다. 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그 순간 뭔가 끊어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유진아.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조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 유진이 눈을 굴렸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원식 저축하라는 잔소리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김혜란이 준비해 준 것입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원 이야기가 아니야. 20억 원 이야기지.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저한테 3년 전에 빌려간 돈. 20억 원. 5% 이자로 7년 상환 조건. 지금까지 6개월치만 갚았어. 8개월째 연락도 없고.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계약서 사본이 있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거야. 내 아버지 최강수 씨, 내 어머니 이명숙 씨 서명도 다 있고.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민준아. 유진이 손을 뻗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 부모님 정비소가 3년 전에 파산 직전이었어. 은행들이 다 거절했지.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 무릎 꿇고 빌었어. 순희 씨, 제발 살려주세요라고.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내 가족을 생각해서 빌려줬어. 며느리 부모님이 파산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니?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아파트 계약금 5억 원, 내 클리닉 확장 자금 3억 원, 해외여행 4억 원, 명품 가방에 2억 원,
전부 제 돈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유진은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부모님이 가정법원에 낸 조에서야 노인의 정신 능력을 의심하는 케이스라고 적혀 있어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서 계약을 무효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유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늘 파티는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우셨나요, 유진아? 저를 질투하는 늙은 여자라고 했지?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지? 쓸모없다고 했지? 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7년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유진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잠깐만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 짓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15년 된 제 모닝이 보였습니다. 작고 낡았지만 제 차였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응암동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2층 작은 집. 하지만 제 성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준, 유진, 유진의 어머니, 민준, 유진.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오늘 밤은 조용히 쉬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빠질 겁니다. 변호사 김혜란을 만나야 합니다. 재무자문가 이상현도 만나야 합니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37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보여줄 시간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향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시간을 가지는 게, 이렇게 제 마음을 느끼는 게. 벽에 걸린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투자 명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내역, 은행 통장. 저는 한 장 한 장 꺼내 확인했습니다. 26억 원. 제가 30년간 모은 돈, 숨겨온 돈.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며느리 부모도. 그들은 저를 가난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로 봤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진짜 제 모습을.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책장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한복을 벗었습니다. 15만 원짜리 한복. 유진이 비웃던 한복.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보던 순간의 얼굴. 하얗게 질린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민준의 얼굴. 놀란 얼굴. 당황한 얼굴. 저를 지키지 못한 아들의 얼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87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42개. 모두 민준과 유진이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시어머니, 오해예요. 엄마, 제발.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저는 하나하나 읽지 않았습니다. 전부 삭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니까요. 식사 후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검은색 면바지, 흰색 블라우스, 베이지색 가디건,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눈빛.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종로구에 있는 김혜란 변호사 사무실. 35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순희 씨,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혜란 변호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잘 잤어요. 오랜만에 푹 잤어요. 파티는 어땠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하셨군요. 30년 넘게 숨기셨는데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혜란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먼저 최강수 씨 가족의 재정 상황부터 보시죠.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최강수 씨는 현재 다른 채권자들에게 6억 8천만 원을 빚지고 있어요. 카드가, 사업자 대출, 장비 할부금. 순희 씨 돈으로 최소 이자만 갚으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20억은요? 거의 다 써버렸어요. 정비소 살리는데 8억, 강남 아파트 계약금에 5억, 며느리 클리닉 확장에 3억, 나머지는 해외여행이랑 명품 구입. 현재 남은 돈은 5천만 원 정도예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혜란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정법원 조회서였습니다. 노인의 정신능력 의심 케이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최 씨 가족이 준비한 거예요. 순희 씨를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사전 작업이죠. 만약 성공하면 대출 계약이 무효가 돼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맺은 계약이라는 이유로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정신 이상자요? 그들의 논리는 이래요. 평범한 회계사가 어떻게 20억을 빌려줄 수 있나? 분명히 정신이 이상했을 것이다. 혹은 자기 돈이 아닌 회사 돈을 횡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행히 순희 씨는 대비를 해두셨죠? 네. 석 달 전에 정신과 검사 받았어요. 인지 능력 테스트, 기억력 테스트, 전부 완벽하게 통과했고요. 그 진단서가 있으면 저들의 계획은 무산돼요. 그리고 순희 씨의 재산 내역도 전부 합법적으로 형성된 거니까 횡령 의심도 불가능하고요. 혜란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순희 씨는 37년간 회계사로 일하셨죠. 월급은 평균 400만 원 정도, 연간 4,800만 원, 37년이면 총 17억 7천만 원, 세금 빼고 실수령액이 약 12억 4천만 원, 생활비로 60% 쓰면 저축 가능액이 약 5억 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거기다 순희 씨는 35살부터 개인 재무 컨설팅 부업을 하셨어요. 작은 사업주들 대상으로
월 평균 200만 원 추가 수입. 30년간 하셨으니까 총 7억 2천만 원. 세금 빼면 순수익 약 5억 원. 그렇죠. 두 가지 합치면 10억 원. 이걸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셨고 30년 동안 연평균 8% 수익. 복리로 계산하면 약 10억 원 증가. 총 20억 원. 거기다 응암동 아파트 6억 원. 총 자산 26억 원. 완벽하게 합법적이에요. 혜란 변호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 씨 가족은 순희 씨를 얕잡아 본 거예요. 평범한 회계사, 작은 아파트, 낡은 차.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종로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혜란 씨, 제가 왜 재산을 숨기고 살았는지 아세요? 궁금했어요, 사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살 때였어요. 회사 동료가 복권에 당첨됐어요. 3억 원. 그때는 큰 돈이었죠. 그 친구가 소문을 냈어요. 나 복권 당첨됐어. 기뻐서요. 혜란 변호사가 귀 기울였습니다. 일주일 만에 친척들이 몰려왔어요. 사촌, 조카, 이모, 고모. 전부 돈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친구는 거절 못하고 다 빌려줬어요. 2년 만에 3억이 전부 사라졌어요. 돌려받은 돈은 5천만 원도 안 됐고요. 친구 사이도 다 틀어졌겠네요. 그랬죠. 저는 그걸 보면서 배웠어요. 사람들은 돈을 알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걸, 돈을 보지 나를 안 본다는 걸.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기로 했어요. 월급만 받는 평범한 회계사처럼 살기로요. 실제로는 부업하고 투자하면서 재산을 불렸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한테도요. 민준 씨도 몰랐군요. 네. 아들이 돈 때문에 저한테 오는 게 싫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서 저를 필요로 해서 오길 바랐어요. 혜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며느리는 저를 가난한 시어머니로 봤어요.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용해도 되는 사람. 아들은 그걸 보고도 저를 지키지 않았고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혜란 변호사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강수 씨에게 보낼 내용 증명입니다. 30일 내 원금 20억 원과 이자 2억 원, 연체료 2천만 원, 총 22억 2천만 원 전액 상환 요구. 보내도 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내세요. 혜란 변호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씨 문제도 있어요. 민준이요? 순희 씨가 민준 씨 사업에 신용보증을 서주셨죠. 12억 원 한도. 현재 8억 원을 사용 중이고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민준이 사업을 확장할 때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 보증을 철회하시면 은행이 즉시 대출을 재검토해요. 민준 씨 회사의 신용도만으로는 그 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철회하면 민준 사업이 어려워지겠네요. 네. 그리고 순희 씨가 민준 씨한테 소개해준 고객들도 있죠? 세 곳이요. 레널즈 제조, 현대물류, 서울건설. 그 세 곳이 민준 씨 회사 매출의 60%예요. 순희 씨가 그 고객들한테 직접 연락하셔서 이제 제가 직접 맡겠다고 하시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의 사업이 무너질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35년을 키운 아들. 하지만 어제 그 아들은 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모욕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진행하세요. 혜란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민준도 제 도움 없이 살 수 있는지 봐야죠.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문득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런 가을날이었습니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최강수 씨와 이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의 부모님, 순희 씨, 강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분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차를 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강수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희 씨.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어려워서요. 어렵다는 게요? 정비소가 부도 직전이에요. 거래처가 한꺼번에 계약을 끊었어요. 은행 대출도 연체 중이고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문 닫아야 해요. 명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해온 사업인데 이렇게 무너지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두 분을 봤습니다.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은행은 안 됐어요? 다 거절당했어요. 담보가 부족하다고, 신용도가 낮다고. 얼마나 필요하세요? 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0억 원이요. 그 정도면 부채를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20억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명숙 씨가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가족입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가족입니다. 그리고 민준을 생각했습니다. 장인어른 사업이 망하면 민준이 얼마나 힘들까? 유진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강수 씨와 명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순희 씨,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정식 계약서를 써야 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5% 이자의 7년 상환. 당연하죠. 저희가 꼭 갚을게요. 한 달에 3천만 원씩 7년 동안. 꼭 지킬게요.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강수 씨와 명숙 씨가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했습니다. 그날 20억 원이 강수 씨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6개월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3천만 원이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7번째 달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준아, 장인어른이랑 연락 안 돼? 엄마, 요즘 바쁘신가 봐. 장인어른은 잘 지내셔. 그래. 그럼 다행이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6개월째 저는 혜란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최강수 씨 가족 조사 좀 해주세요. 그렇게 나온 결과가 충격이었습니다. 정비소는 정상 운영 중, 강남 아파트는 제 돈으로 계약금, 며느리 클리닉도 제 돈으로 확장, 해외여행도 여러 번, 그리고 가정법원 조에서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려는 계획. 버스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추억에서 깨어났습니다.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옆집 영숙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순이야, 영숙 언니, 어제 파티 대박이었다며? 소문 다 났어. 며느리한테 20억 빌려줬다고? 네, 잘했어. 그 건방진 것 혼 좀 내줘야지. 어제 내 앞에서 얼마나 무시했는데. 영숙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순이야, 넌 정말 대단해. 26억이라며? 나도 몰랐어. 비밀이었어요, 언니. 왜 숨기고 살았어?
당당하게 살지.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 거예요. 집에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또 부재중 전화 30통, 민준과 유진, 그리고 낯선 번호 하나, 강수 씨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순희 씨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명확한 배신입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혼자 먹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식사 후 서재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재무자문가 이상현을 만납니다. 민준의 고객 3곳에 연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널즈 제조 김 사장님께, 현대 물류 박 이사님께, 서울건설 이상무님께 3통의 이메일. 제가 직접 그들의 회계를 맡겠다는 내용.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면 민준의 사업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보내야 합니다. 민준도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해줬는지, 어머니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클릭했습니다. 전송. 3통의 이메일이 나갔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빠질 겁니다. 민준의 전화, 유진의 사과, 강수 씨의 애원.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37년간 숨어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 모습으로 살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전 재무자문가 이상현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20층에 그의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순희 씨, 어서 오세요. 상현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15년간 그와 함께 일했습니다. 제 재산을 관리해 준 사람입니다. 어제 보낸 이메일 3통, 다 답장 왔어요. 정말요? 상현이 컴퓨터 화면을 돌렸습니다. 레널즈 제조 김 사장이 답했어요. 순희 씨가 직접 맡아주신다니 영광입니다. 민준 씨한테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물류 박 이사도 비슷한 답변. 서울건설 이상무는 오늘 오후에 만나자고 하네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주요 고객 3곳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민준 씨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 안 할 거예요. 민준도 알아서 깨달아야죠. 상현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준 씨 회사 재무 상황도 분석했어요. 보시겠어요? 보여주세요. 서류에는 민준 회사의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씨 회사 작년 매출이 15억 원. 그중 레널즈가 5억, 현대물류가 4억, 서울건설이 2억. 총 11억 원이 순희 씨가 소개한 고객들이에요. 60%가 넘네요. 네. 그 고객들이 빠지면 매출이 4억 원으로 줄어요. 직원 12명 월급이 월 4천만 원. 사무실 임대료가 월 500만 원. 각종 경비까지 하면 월 6천만 원 지출. 연간 7억 2천만 원. 적자가 3억 2천만 원 예상돼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게다가 순희 씨가 신용보증 철회하시면 은행이 대출 8억 원을 회수하려 들 거예요. 민준 씨 회사 자산만으로는 감당 못해요. 그럼 민준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축소, 직원 해고, 사업 규모 대폭 감소. 최악의 경우 폐업도 가능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 아들도 저 아래 어딘가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순희 씨, 상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 씨는 순희 씨 아들인데 괜찮아요. 하지만 상현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아들은 며느리가 저를 모욕해도 아무 말 안 했어요. 35년 키운 아들이요. 그 아들이 이제 배워야 해요. 어머니가 무엇을 해줬는지, 어머니 없이는 어떤지. 상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부모 최강수 씨 재산 상황도 조사했어요.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기도 평택 정비소는 현재 정상 운영 중이에요. 직원 8명, 월 매출 7천만 원 정도. 괜찮은 편이죠. 제 20억으로 살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은 평택시 소재 단독주택. 시세 4억 5천만 원. 담보대출 2억 원 있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 샀을 거예요. 아마도요. 그리고 강수 씨 명의로 된 외제차 한 대. 벤츠 E클래스. 7천만 원어치.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명숙 씨는 명품 가방 수집이 취미래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총 20여 개. 추정가 2억 원.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네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해외여행 내역도 있어요. 유럽 2번, 동남아 3번, 일본 4번. 총 지출 약 4억 원. 서류를 보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순희 씨 돈 20억 중 정비소 살리는데 8억, 강남 아파트 계약금 5억, 며느리 클리닉 확장 3억, 집 구입 4억, 차량 구입 7천만 원, 명품 2억, 여행 4억, 총 22억 7천만 원. 이자 빼면 거의 다 쓴 거예요. 남은 건요? 5천만 원 정도요. 그나마도 다른 채권자 이자 갚는 데 쓰고 있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3년간의 기록. 제 20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상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수 씨가 다른 채권자들한테 진 빚이 6억 8천만 원이에요. 카드 대금이 2억, 사업자 대출이 3억, 장비 할부금이 1억 8천만 원. 순희 씨 돈으로 최저 이자만 갚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제 돈이 없으면 파산이네요. 즉시 파산이에요. 순희 씨가 돈 회수하시면 강수 씨는 일주일도 못 버텨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강남 거리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상현 씨, 민준한테 신용보증 철회 통지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강수 씨한테는 변호사가 이미 내용 증명 보냈어요. 30일 내 전액 상환. 22억 2천만 원. 강수 씨가 그 돈 마련 못하면요? 강제 집행이에요. 정비소 경매, 집 경매, 차량 압류, 예금 압류. 전부요. 상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순희 씨, 그러면 며느리 가족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들이 저한테 하려던 거예요.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서 전부 빼앗으려 했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저는 상현을 받습니다. 상현 씨, 저는 37년간 성실하게 일했어요. 한 푼 한 푼 모았어요. 법 지키면서 투자했어요. 그 돈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빌려줬어요. 근데 그들은 저를 바보로 봤어요. 이용해도 되는 사람으로 봤어요.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저도 존중받아야 해요. 72살이지만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상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순희 씨. 제가 잘못 말했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나요? 기다리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면 법원이 움직여요. 그 전에 강수 씨가 돈을 구하거나 아니면 전부 잃거나 둘 중 하나죠. 알겠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 하지만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돌아보니 유진이었습니다. 며느리 최유진.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제발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유진이 따라왔습니다. 시어머니, 제발요. 오해예요. 전부 오해라고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유진을 봤습니다. 뭐가 오해야?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시어머니한테 돈 빌린 거 정말 몰랐다고요. 거짓말. 진짜예요. 부모님이 투자자한테 받은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돈인 줄 몰랐어요. 저는 유진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몰랐다고 치자. 근데 유진아, 넌 왜 날 그렇게 대했어?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퇴 파티에서 질투하는 늙은 여자라고 했지? 쓸모없다고 했지? 가난하게 살았다고 비웃었지? 그건 뭐야? 부모님이 시켜서? 아니잖아. 내 본심이었잖아.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시어머니, 우리 집 압류된대요. 민준 오빠 회사도 망한대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유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유진아, 넌 날 무시했어. 날 이용했어. 그리고 내 부모는 날 정신이상자로 만들려 했어. 그 대가야. 그게 무슨 가정법원 조에서 내 부모가 넣은 거. 노인의 정신능력 의심 케이스.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계약 무효시키려던 거지.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켰는데? 오빠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빠르게 말이 나온 것을 후회하는 표정. 오빠? 아니에요. 제 말은. 저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요. 제가 실수로. 최명수 씨 말이야?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빠 이름까지 아는 것에 오빠가 뭘 했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빠는 그냥.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오빠. 응? 아니야. 지금 시어머니 만났어. 알았어. 알았다고. 유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시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황급히 돌아서서 갔습니다. 뛰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유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빠 얘기만 나오면 유진이 당황했습니다. 최명수, 며느리 유진의 오빠, 41살,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혜란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혜란 씨, 저예요. 순희 씨, 무슨 일이세요? 최명수라는 사람 조사해 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 유진의 오빠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방금 유진이 실수로 말했어요. 가정법원 조회서가 오빠가 시킨 거래요. 전화 너머에서 혜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심각한데요. 최명수가 배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조사 부탁드려요. 최명수가 뭐라는 사람인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전부 알고 싶어요. 알겠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은평구 응암동이요.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최명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아파트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 앞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희 씨께 제발 생각을 다시 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명수가 도와준다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최강수 올림. 명수. 또 그 이름. 최명수.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돈을 빌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학대. 가정법원 조에서. 그리고 최명수. 모든 것의 중심에 최명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후 혜란 변호사가 최명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후 강수 씨가 돈을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마음의 준비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민준이 찾아올까요? 유진이 또 울면서 올까요? 강수 씨가 무릎 꿇고 빌까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72살 박순희.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숨지 않는 여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혜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희 씨 만나야겠어요. 최명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각해요. 얼마나요? 직접 보셔야 해요. 오늘 오후에 올 수 있어요? 갈게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혜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명수 41살.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 운영. 하지만 실상은 달라요. 어떻게요? 이 사람 전과가 있어요. 8년 전에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피해자가 노인 3명이에요. 수법이 똑같아요. 노인한테 접근, 돈 빌려주게 만들고 법적 후견인 신청해서 재산 빼앗기. 결국 적발됐지만 피해금은 거의 못 찾았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 75살 할머니한테 접근했다가 그 할머니 아들이 눈치채서 무산됐고요. 이 사람이 제 가족한테도 아마도요. 부모 정비소를 일부러 어렵게 만들고 순희 씨한테 대출받게 조종하고 동생 유진을 이용해서 순희 씨를 괴롭히게 하고 최종적으로 정신이상자로 만들어 재산 전부 빼앗으려던 거죠. 혜란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최명수가 6개월 전에 정신과 의사한테 뇌물 준 정황이 있어요. 위조 진단서를 만들려고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정법원 조에서도 최명수가 부모 이름으로 넣은 거예요. 부모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며느리 유진은요? 유진도 오빠한테 조종당한 것 같아요. 오빠가 시어머니가 부모를 망치려 한다고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유진이 부모를 지키려고 시어머니를 공격한 거죠.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최명수가 모든 것의 배우였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야 해요.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정황 증거만으로는 어려워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구하죠? 기다려야 해요. 최명수가 다음 행동을 하면 그때 잡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흘 만에 처음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엄마, 나 망했어. 무슨 일이야? 레널즈가 계약 해지했어. 현대 물류도, 서울건설도 전부 엄마한테 간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 왔어. 엄마가 신용보증 철회했다고. 대출 8억 원을 당장 갚으래. 못 갚으면 사무실 압류한대. 그래서 엄마, 민준이 울먹였습니다.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준아, 은퇴 파티 기억나? 그건 내 아내가 날 뭐라고 했지? 질투하는 늙은 여자, 쓸모없는 사람, 가난하게 산 사람. 엄마 미안해. 그때 넌 뭐 했어? 민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지. 나를 지키지 않았지. 35년 키운 아들이. 엄마, 나도 당황해서. 당황? 내 아내가 내 엄마를 모욕하는데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민준아, 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어.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보증 섰어? 주요 고객 누가 소개했어? 위기 때마다 누가 도왔어? 엄마. 근데 넌 날 당연하게 생각했어. 엄마니까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지. 존중은 없었어. 감사도 없었어. 아니야, 엄마. 나는 항상 고마웠어. 거짓말. 고마웠으면 날 지켰을 거야. 저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제발. 뭐? 회사가 망하면 나는 어떻게 해? 직원들은? 유진이랑 애기는? 애기? 응. 유진이 임신했어. 석 달째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녀가 생긴다는 뜻이었습니다. 축하한다. 엄마.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희가 알아서 키워.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민준아, 넌 이제 스스로 해봐.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엄마 도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녀. 제 손녀가 생긴다니.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0일이 더 지났습니다. 총 30일이 됐습니다. 강수 씨가 돈을 갚아야 하는 마지막 날. 연락이 없었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순희 씨, 최강수 씨한테서 연락 없어요. 내일부터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진행하세요. 다음 날 법원 집행관이 경기도 평택으로 갔습니다. 정비소에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 집에도 붙였습니다. 차량도 압류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정비소는 6억 원의 낙찰, 집은 3억 5천만 원의 낙찰, 차는 4천만 원. 강수 씨와 명숙 씨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평택시 외곽의 작은 방,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강수 씨는 중고차 딜러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48살에 다시 직원 생활. 명숙 씨는 마트 계산원이 됐습니다. 월급 200만 원. 명품 가방은 전부 팔았습니다. 민준의 회사도 무너졌습니다. 강남 사무실을 뺐습니다. 직원 12명 중 10명을 해고했습니다.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10평짜리 원룸 사무실. 민준과 직원 2명만 남았습니다. 월급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압류됐습니다.
계약금 5억 원이 제 돈이었으니까요. 은행이 회수했습니다. 민준 가족은 송파구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민준이 남은 돈을 긁어 모아 겨우 구한 집.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5달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뭐야, 그게? 민준 오빠 조카예요. 이모딸. 시어머니가 손녀 보고 싶으실까봐. 저는 아기를 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 눈을 감고 자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유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는 오빠한테 속았어요. 오빠? 네. 최명수 오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모 망치려고 계획한다고. 일부러 돈 빌려줬다가 회수해서 부모 파산시키려 한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어요. 오빠 말을.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심하게 했어요. 부모를 지키려고. 유진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근데 이틀 전에 알았어요. 오빠 컴퓨터를 우연히 봤는데 이메일이 있었어요. 오빠가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저는 유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이메일 아직 있어? 네. 제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보여줘. 유진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메일 내용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 시어머니 자산이 26억이래. 우리가 전부 가져올 수 있어. 계속 시어머니를 괴롭혀. 정신적으로 몰아세워. 내가 의사 섭외했으니까 곧 치매 진단 나올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이거 변호사한테 보내도 돼? 네. 전부 주세요. 오빠 때문에 제 인생이 망했어요. 부모님도 망하고 민준 오빠도 망하고 전부 오빠 때문이에요. 저는 혜란 변호사에게 즉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유진아, 네. 넌 정말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오빠가 부모 지키려면 그래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유진이 아기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빠한테 조종당한 것. 하지만 아직도 화가 났습니다. 모르고 했어도 제게 준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유진아. 네. 나는 아직 널 용서 못해.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빠한테 당한 것도 알아. 그리고 내 뱃속에 내 손녀가 있는 것도 알아.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당장은 안 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어. 정말요? 약속은 못해. 근데 가능성은 열어둘게. 유진이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시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녀가 생긴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유진의 배, 5달, 넉 달 후면 태어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 변호사였습니다. 순희 씨, 이 이메일 대박이에요. 이거면 최명수 잡을 수 있어요. 정말요? 바로 경찰에 고발하겠어요. 사기, 문서 위조, 재산 침탈 미수 전부 적용 가능해요. 해주세요.
사흘 후 경찰이 최명수를 체포했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최명수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메일, 위조 진단서, 뇌물준 정황, 과거 범죄 기록. 구속됐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조용히 살았습니다. 응암동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민준에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창피해서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 오늘 아기가 발차기 했어요. 시어머니, 초음파 검사 받았어요. 딸이래요.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안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손녀, 제 손녀, 3달 후면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너무 가혹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뒤집히는 날이 2달 후 최명수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명수가 피해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생 최유진을 조종해서 저를 괴롭히게 만들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최명수의 이메일, 위조 진단서, 뇌물거래 내역, 과거 범죄 기록. 최명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를 도우려고. 판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노인 3명을 속였습니다.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명수, 사기죄, 문서 위조죄, 재산 침탈 미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최명수가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혜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순희 씨. 고마워요, 혜란 씨. 혜란 씨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이요?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모습으로 살 거예요. 혜란이 웃었습니다. 멋지네요. 그날 밤 유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 진통이 시작됐어요. 병원 어디야? 삼성병원이요. 알았어. 민준이랑 같이 있어? 네. 옆에 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삼성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 앞에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3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유진이는? 안에 있어요. 지금 분만 중이에요. 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전혀 몰랐어. 이제 알았어? 응. 엄마 없이 사업해보니까 알겠어. 내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망하고 직원들 내보내고 집도 잃고 처음으로 진짜 현실을 봤어. 내가 가진 모든 게 엄마 덕분이었다는 걸. 저는 민준을 봤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견디고 있잖아. 응. 힘들지만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둘이랑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중이야.
잘하고 있네. 민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칭찬을 사실대로 말한 거야. 내 실력으로 버티고 있잖아. 힘들어도 포기 안 하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민준아. 상처가 아직 깊어. 근데, 시간은 줄 수 있어. 천천히.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때 분만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기예요. 민준이 분만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유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품에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수고했어.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줬습니다. 할머니, 안아보세요. 작고 따뜻한 무게. 손녀, 제 손녀.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쌓아둔 벽이. 이름은 정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지우, 박지우. 예쁜 이름이네. 저는 지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작은 입술.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지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야. 아기가 제 손가락을 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분노가, 모든 상처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병실로 옮긴 후 저는 유진과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아, 네, 시어머니. 나는 아직도 화가 나. 유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오빠한테 속았다는 것도 알아. 내가 부모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것도 알아. 근데 그래도 상처는 남아있어.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야. 알아요. 저는 잠자는 지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지우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됐어. 이 아이는 죄가 없잖아.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줄게. 한 번만. 다시는 없어. 정말이요? 조건이 있어. 매주 주말에 지우를 데리고 와. 내가 손녀를 보게 해줘. 그리고 천천히 우리 관계를 고쳐나가자. 유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진아. 네. 나한테 솔직하게 대해. 거짓말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알겠어요. 약속할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푹 쉬어. 나는 집에 갈게. 시어머니. 응? 사랑해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 하지만 이제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지우의 할머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최명수는 징역 5년. 손녀 지우는 태어났습니다. 며느리와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아들과도 천천히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이 옳았을까요? 너무 가혹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제 모습으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배웠습니다.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 특히 진실을 알았을 때 조종당한 사람과 진짜 악당은 다르다는 것. 다음 날 저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성북구 성북동. 어떤 집을 찾으세요? 작은 빌라요. 20평 정도. 조용한 곳으로요. 예산은요? 6억 원 안팎이요. 중개인이 몇 군데를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22평 빌라. 3층. 베란다에서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2주일 후 이사했습니다. 새 집은 밝았습니다.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박순희 재무컨설팅. 작은 명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첫 주말 유진이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한 주 사이에 더 예쁘게 자랐습니다. 지우야, 할머니 새집이야. 예쁘지?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웃음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웃음이었습니다. 유진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민준 오빠 요즘 어때요? 힘들지만 열심히 해. 새 고객도 두고 생겼대. 그래. 잘 됐네. 시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가 배우고 있는 거야. 스스로 하는 법을. 감사해요, 시어머니.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민준 오빠는 계속 의존했을 거예요. 고생하겠네. 괜찮아요.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니까요. 유진이 떠난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북한산이 보였습니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엄마. 응. 엄마, 나 새 고객 하나 계약했어. 완전히 내 힘으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축하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혼자 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내가 한 거야, 민준아. 엄마, 이번 주말에 지우 보러 가도 돼? 유진이랑 와. 정말?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72살. 박순희. 37년간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30년간 몰래 재산을 모았습니다. 3년간 가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석 달간 복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손녀 지우가 있습니다. 조금씩 회복되는 가족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완벽한 화해보다 진솔한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보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대를 참을 필요는 없다는 것. 하지만 진실을 알았을 때 새로운 시작도 가능하다는 것. 조종당한 사람과 진짜 악당은 다릅니다. 며느리는 오빠에게 속았습니다. 아들은 무지했습니다. 진짜 악당은 최명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명수는 감옥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강, 주황, 분홍. 저는 커피를 한 잔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72살에 찾은 평화. 늦었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나이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어떤 상처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72살입니다. 회계사였습니다. 투자자입니다. 어머니입니다.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입니다. 더 이상 숨지 않는 제 모습 그대로의 박순희입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지우를 볼 수 있는 주말이 올 것입니다. 민준과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유진과도 조금씩 가까워질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니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제 집, 제 공간, 제 삶,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강하고 당당하고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순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